머신러닝에서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머신러닝의 핵심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에 모델을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숫자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결국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숫자를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데이터의 특성과 품질이 이제 좋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는 아무리 좋은 모델을 사용하고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좋은 모델을 결국 훈련시킬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셋들은 각각 이제 서로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흔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MNIST라고 부르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MNIST는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딥러닝을 공부를 할 때, 혹은 머신러닝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MNIST 데이터셋은 6만 개의 훈련 이미지와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각 이미지의 크기는 28 by 28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널이 없어서 단순하게 변수의 개수, 즉 차원의 개수가 대략 한 750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하나당 변수의 개수, 차원의 개수가 750개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변수의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정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이고요. 255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입니다. 이 중간 어딘가는 회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원래 데이터셋에 있고요. 그래서 750개의 이 변수가 각각 0부터 255 사이에 정수로서 이렇게 샘플들마다 이렇게 나타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MNIST 데이터셋의 일부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같은 숫자라도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을 학습하는 것이 머신러닝 모델의 이 MNIST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머신러닝 모델이 하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숫자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1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고요. MNIST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단순하고 우리가 변수의 개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샘플도 딱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 기법을 처음 테스트할 때, 학습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있고, 그리고 EMNIST라고 부르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EMNIST는 Extended MNIST의 약자가 되겠고요. MNIST를 확장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숫자뿐만 아니라 알파벳 대소문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62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각각 클래스 62개는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랑 숫자 10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MNIST보다 더 훨씬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구별해야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숫자가 10개에서 62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모델이 구별해야 될 카테고리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문자들이 되게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0과 대문자 5는 사실상 거의 구별하기가 힘들죠. 또한 숫자 1과 대문자 I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NIST보다 훨씬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소문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대소문자는 사실 예를 들어 C와 C, 그러니까 소문자와 대문자 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게 소문자고 대문자인지 사실상 인간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게 단일 문자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게 소문자시고 어느 게 대문자신지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은 우리가 뭐 우편물의 주소를 자동으로 읽는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패션 앱리스트라고 부르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패션 앱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왼쪽 데이터셋인데요. 패션 앱리스트는 크기, 이미지의 크기 같은 경우는 앱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8 곱하기 28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대략 한 750개 정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샘플마다 75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개수도 10개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클래스가 숫자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입니다. 티셔츠, 바지, 드레스 등의 이제 1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의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앱리스트 같은 것들이 현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서 너무 맞추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앱리스트에서 뭐 99%, 99.5% 이상의 정확도를 맞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알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앱리스트만 사용해서는 99.5%를 가진 모델보다 99.6%를 가진 모델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트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무슨 모델이 더 좋은지 앱리스트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런 패션 앱리스트라는 새로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팬 앱리스트는 앱리스트보다 분류하기 훨씬 어렵고요. 의류 아이템은 이제 숫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돼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는 뭐 짧은 바지부터 긴 바지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숫자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샘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류 아이템들은 때로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발의 경우에는 신발의 일부, 예를 들어 옆모습만 이미지에 포함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이팔10이라고 부르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이팔10도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거의 처음 보는,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팔10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컬러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만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5만 개의 트레이닝과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이미지의 크기는 32 by 32가 되겠는데, 그래서 픽셀이 32 by 32가 있는데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색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조합으로 픽셀 하나당 그 해당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행렬, 그린 행렬, 블루 행렬이 각각 이제 32 by 32 픽셀씩 있게 되는 상황이라서 변수가 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000 정도 되나요? 네. 네, 그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컬러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1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는 뭐 비행기, 차, 말, 뭐 이런 동물들과 사물들 10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팔 100이라는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사이팔 100이라는 데이터셋도 또 따로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앞쪽에 있었던 사실 이 B번 그림이 사이팔 10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얘는 이제 두꺼비인데요, 프로그인데요. 네, 그래서 프로그라고 뭐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해상도. 얘는 이제 트럭이 되겠습니다. 얘도 트럭. 그리고 얘는 디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대충 뭐 자동차, 트럭, 그리고 버스, 그리고 디어, 뭐 홀스, 버드, 쉽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 x 32 해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낮은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뭉개지는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최근 뭐 컴퓨터에서 보는 이미지가 뭐 4000 차원 4000 곱하기 4000 차원의 픽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32 x 32는 굉장히 낮은 해상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앞서 봤었던 사이팔10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이미지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크기도 크고 사실은 샘플의 개수도 더 많습니다. 샘플의 개수가 14밀리언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00만 장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2만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들,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256, 256,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256, 256 정도 되는 나름 큰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3은 또한 마찬가지로 RGB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만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이렇게 약간 가공이 돼가지고 100만 장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1000개 클래스로 이루어진 이 데이터셋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다 라고 부르면은 이 전체 이 데이터 1000만 장의 데이터에서 뽑아낸 100만 장 정도의 데이터에 1000개 클래스가 있는 이 데이터셋, 아래에 있는 데이터셋을 보통 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학회가 있었는데요.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고 부르는 ILSVRC라고 부르는 챌린지 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넷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1000개의 클래스를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을지를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 놓고 대회시키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연구팀들이 참가를 해서 자기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 출품을 해서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셋도 있었는데요. 테스트셋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클래스 분류 성능이 더 높은지를 각자 머신러닝 모델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2018년 정도 되면서부터 인간보다 훨씬 더 이 머신러닝 모델들이 더 잘해지면서 뭐 그 이후로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대회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다른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왼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트라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십이라는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개수가 총 1000개 정도 있고요. 이미지의 개수는 100만 장이 되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개의 클래스당 그 트레이닝 셋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한 개의 클래스당 1000개 정도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십도 10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게 있고 모터 스쿠터도 서로 다른 이미지가 1000장 정도 있고 레오파드도 서로 다른 이미지가 1000장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00개의 카테고리가 대략적으로 1000개 정도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밑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5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상위 5개의 예측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답값이 여기 이렇게 마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가장 높은 확률로 머신러닝 모델이 출력해낸 값이 마이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 위도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컨테이너 10이라는 실제 정답이 있는데 실제 머신러닝 모델이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높은 확률로 아웃풋을 뽑아낸 게 컨테이너 1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을 정확하게 맞췄고요.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지만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두 번째 등수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수로 머신러닝 모델이 뽑아낸 게 사실 정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맞춘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탑 5 에러 혹은 탑 5 스코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뭐 탑 3 스코어, 탑 5 에러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머신러닝 모델이 뽑아낸 정답값 5개 중에 실제로 정답이 있으면 정답을 맞춘 걸로 인정해 주자라는 게 이제 탑 5 에러가 되겠습니다. 뭐 탑 5 스코어라고도 거꾸로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탑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할 때 탑 1도 이제 중요하지만 탑 5나 탑 3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지넷에서 1000개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정확하게 한 개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로서 탑 5, 즉 이제 5등 내에 1000개 중에 5등 내에 정답이 있기만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B번 그림이 이미지넷이 이미지넷으로 이제 대회를 앞서 봤던 대회를 열었을 때 머신러닝 모델이 각각 에러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X축은 연도가 되겠고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의 머신러닝 각각 1등 했던 모델의 탑5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탑5 에러 레이트이 되겠고요. 그래서 5등 내에 정답이 있으면 정답을 맞춘 것으로 인정을 했을 때 에러가 몇 퍼센트 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만 하더라도 에러가 28%나 됐습니다. 정답을 70% 정도밖에 못 맞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때부터 딥러닝이 메인이 되면서 에러가 확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14년도 이때 가서는 6.6% 에러, 즉 한 90%, 95% 정도 정답을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2015년도 되는 해에는 거의 97% 정답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에러보다 더 낮은 그런 에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탑5 에러 레이시 5%나 될 정도로 힘든 업무인데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이미지 인식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벌써 2015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더 전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해가지고 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 이렇게 완전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와서는 뭐 더 10년이 더 지났으니까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은 분명하고 뭐 인간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보다도 잘할 정도로 발전을 해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지금은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에 도입이 됨으로부터 이제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영어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줄여서 NLP라고 부르고요. 자연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어의 반대로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쓰는 언어를 자연어, Natural Language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인간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컴퓨터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든지 처리하는 모든 기술을 다 포괄해서 말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IMDb 무비 리뷰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의 리뷰의 감정을 분석하는데 사용이 되겠고요. 감정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어떤 텍스트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 문장에 담긴 감정이나 의견을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커멘트가 있을 때 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계 번역에 해당되는 WMT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어상의 번역 예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인 문장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프랑스 문장, 이런 것들이 여러 언어에 대해서 한 개의 의미를 가진 동일한 문장, 여러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팝하거나 구글 번역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트레이닝 시킬 때 활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번역을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SEQ 숫자 2, SEQ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입력도 시퀀스고 출력도 시퀀스일 때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시퀀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딱 연속된 어떤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시퀀스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있죠. 주가 데이터가 있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연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연어 데이터는 우리가 단어 각각을 봤을 때 앞뒤로 연결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가 연결성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시퀀스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기계 번역 같은 경우가 시퀀스 투 시퀀스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입력은 뭐 영어로, 즉 이제 시퀀스 문장으로 되는데, 근데 출력도 시퀀스 프랑스어 문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입력하고 문장을 출력하는 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업무 중에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다큐먼트 서머라이제이션, 즉 문서 요약이라든지, 즉 문서 전체를 입력으로 받아서 걔를 요약해준 문장을 출력하는 업무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질문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것에 답변해주는 업무도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 중에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로는 이제 언어 모델링이라는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단어들 분포의 확률 분포를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task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어들끼리의 그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그 분포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 있는 서로서로의 단어의 연결성들의 그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unsupervised 머신러닝 모델을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MDb 영화 리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이제 감정 분석을 하는 데이터셋인데 입력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샘플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 영화는 뭐 브릴리언트하고 브릴리언트 캐스팅하고 뭐 로케이션, 시너리, 스토리, 뭐 디렉션, 에브리언스 릴리 수릿 뭐 이런 식으로 뭐 긍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be care, be boobs, bad music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부정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들, 영화 평론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은 긍정, 어떤 것은 부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업무를 나타내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샘플들 하나마다 각각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사람이 매긴 정답이 주어져 있고요. 총 데이터셋은 각각의 샘플들은 25,000개 정도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리뷰가 25,000개 정도가 있고 25,000개 전체가 다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 셋이고요.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25,000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서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나중에 테스트를 시켜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답값이 바이너리라고 볼 수가 있죠. 긍정, 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셋의 레이블링을 보면은 긍정인 경우에는 1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부정인 경우에는 0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데이터셋을 처리를 할 때 가장 난관인 부분이 텍스트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은 대략적으로 뭐 3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샘플은 뭐 I love this movie 이런 식으로 한 4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들마다 단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머신러닝에 입력을 시킬지 이게 첫 번째 난관이고요. 두 번째로 결국에 머신러닝 모델은 수학 모델, 즉 이제 행렬들의 곱셈으로 벡터들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글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글씨를 수치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단어의 개수가 리뷰마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수치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난관으로는 언어의 복잡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리뷰는 되게 사람들이 그 자연어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구어체 표현이나 은유나 뭐 아이러니처럼 혹은 반어법처럼 되게 긍정처럼 써놨지만 사실 읽어보면은 단어들 자체는 긍정이지만 약간 반어법처럼 써놔서 사실 부정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만 보고 예측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약간 반어법처럼 써놨을 때는 인간은 얘를 딱 보고 부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단어만 평가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을 때에는 긍정이라고 평가해 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키워드 매칭을 넘어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어려운 점이 여기서 이제 1번 샘플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UNK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unknown 토큰이라고 부르는 이 UNK라고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단어라는 것은 결국에 몇 개로 한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뭐 대략적으로 3,000개 있다라고 하죠. 영어 단어 3,000개가 대략 모든 텍스트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만들 때 단어의 개수를 한정시켜서 해석을 해서 약간 범위를 줄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단어에 벗어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에 벗어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unknown 토큰이라고 표시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훈련 때에는 사실 모든 단어를 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처리해서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미래에 들어오는 단어는 우리가 훈련 때 안 쓰인 데이터셋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신조어라든지 유행어, 나중에 만들어진 신조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단어가 이제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미래에 들어갈 그 단어들을 모두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어 데이터셋을 처리를 할 때 굉장히 큰 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MLP, 즉 다른 자연어 처리 작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계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기계 번역은 시퀀스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 같은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져 있고 하나는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시퀀스 X로부터 시퀀스 Y를 매핑하는 건데요. 근데 시퀀스라는 것은 연속된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다큐먼트 요약,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랭귀지 모델들이 다 다른 NLP 태스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